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학기술원 AI대학원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인공지능 요즘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자료에서 AI를 갖다 부를 때 가끔씩 다르게 부를 겁니다. I라고 부를 겁니다. I. 제 자료를 보시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AI, 이런 상징 그게 있는데, 왜 I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인공지능은 아직은 I다. 이런 표현을 한번 좀 써볼 테니까,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은, I는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A고요. I 맞죠? 분명히 I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결국 꿈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 오늘 희망상상 그런 입장에서 같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환이 뭐죠? 안팎이 바뀐다, 아니면 위아래가 뒤집어진다. 저는 이제 위아래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으로 전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 그 영어 표현에서 X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따가 저희 또 AI 플러스 X, 하여튼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기 정의가 글자가 좀 잘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이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모든 게 통합된다, 그러니까 일체화된다, 약간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본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 전환이라는 것 갖다가 그럼 저희가 의미를 설명하면 바뀌는 건데, 어느 정도 바뀌느냐. 여기 보면 인크리멘탈하게 바뀌는 거, 브레이크스루에서 바뀌는 거, 트랜스포메이셔널하게 바뀌는 거, 이 전환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types of innovation,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의 형태들이 있는데, 조금씩 고쳐지는 거, 아니면 돌파구를 찾는 거, 그게 아니라 얘는 뒤집어지는 거. 이 수준이 지금 저희가 하는 디지털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순서를 알겠죠. 인크리멘탈하지도 않고, 브레이크스루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의 개념이거든요. 혁신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래요. 이 전환이 일어나려면 바로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힘을 응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 선, 오렌지 선들이 보면 힘이 응축이 돼 중앙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디지털이 힘이 좀 자리를 잡고, 걔가 밖으로 표출해서 나오면서 뒤집어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뒤집어를 좀 원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제가 1층, 2층, 3층이라고 표현하는데, 1층이 뭐죠? 재료입니다. 2층은 뭐죠? 그걸 쓰는 환경,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도구, 플랫폼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최종적으로 그거로 나오는 작품이 나오는 거. 작품이 바로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이 서비스가 뒤집어져서 만들어지면, 아까 피라미드로 돼 있는 부분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피라미드를 여기저기 확장하려고 보면은 무게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피라미드의 정점이 여기 있는데, A라는 서비스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B라는 서비스는 이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나 이 서비스나 아래쪽은 거의 같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 된다는 거, 이 세기라는 게 있는데, 세기가 한번 파고들면 얘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더 파고들고 자리를 더 튼튼하게 자리 잡죠. 그 다음 분수 원리도 마찬가지. 분수에 물이 아래가 계속 모이면은 품어져 나가서 넓게 퍼져가지고 착 퍼져나가겠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실제로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파괴적인 결집을 할 수 있는 힘을 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리가 요즘 클라우드 이코노미라 그래요.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비하는 디지털 환경을 우리도 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정책이 다 있는 거고, 그 원리가 여기서 같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관계는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인데, 아까 전환이 여기서 뭔가 응집이 돼서 힘을 내는 그 부분이 있어야죠. 기반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여서 모이는 부분. 그것도 클라우드적으로 모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SOC적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쪽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풀어주는 거죠. 막힌 거를 뚫어줄 수 있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이 뚫어져서 결국은 분출하겠죠. 그런 힘을 생기는 걸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르게는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DNA라고 보셔도 되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아니면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다른 것 분야하고의 결합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다시 인공지능하고 AI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인공지능 결국 무슨 효과를 주지 어떤 변화를 주지 보면 인공지능 하면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을 대체한다는 결국 인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공 사람 로봇가 결국 사람을 대체한다 이럴 수도 있고 사실은 도와주는 역할이 더 많거든요.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해줍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노동 생산성의 표시인데 한국에 보면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거지만 여기 있는 자료가 2017년 자료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위치가 37.0, 뭐 99.5 가장 좋은데 나라들 사인들이 보이죠.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이 근데 여기 재미난 건 이건 시간당 생산성이고 아직은 일은 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생산은 적어도 전체적인 생산성은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는 거죠. 이게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고 요즘 많이 일하는 게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생산성이 향상되는 스피드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들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옛날 저희 연도가 좀 있으면 연도가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2000년대까지 2017년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007년까지 2013년까지 그런 부분 그 이후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때 이렇게 고성장을 했던 생산성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에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됐고 결국은 이 정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뭘 보냐 인공지능을 봅니다. 그럼 이제 서로는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환경에서 이게 데이터가 AI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현재는 인프라를 빌드하는 거다.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아니면 디지털 SOC라는 사회 간접 자본 개념으로 하는 부분의 개념으로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AI가 융합이 된다. X라는 걸 만나는 거죠. AI가 X를 만납니다. X를 어떻게 만날까요? AI가 X를 만나요. AI는 사실은 디지털적인 기술이잖아요. AI는 인공지능,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나요. X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공부를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X 분야에 있는 데이터, X 분야에 있는 X의 어떤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AI랑 X가 융합된다. 그래서 AI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망치는 사실 뭐죠? AI 망치는 뭘까요? 사실은 컴퓨터입니다. 데이터도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생겨나니까 공장이면 공장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근데 망치를 갖다가 공장에 일일이 다 갖다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망치가 생겨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뒷단에 망치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서 망치를 효율적으로 여기저기 한 번씩 때려주면 되겠죠. 이런 체제가 필요하겠죠. 그런 체제를 하는 게 하여튼 데이터가 있고 AI라는 부분에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럼 결국 이제 그걸 이제 요 그림, 왼쪽 아래 그림을 제가 아까 댐이 있으면 댐에서 이게 물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AI가 결합해가지고 망치로 때려주는 그런 식의 개념. 그래서 데이터가 AI를 네트워킹이 돼서 엮여지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 데이터 댐이라는 부분에 많은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팔당댐이 깨끗한 물을 담는 그런 개념처럼 물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저희가 AI라는 학습하고 A가 공부해서 써먹는 거죠. 공부해서 어떻게? 열심히 시험 때 잘 써먹어야죠. 이거 추론이죠. 공부하는 건 학습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추론 잘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열심히 했는데 추론을 잘해야지. 학습과 추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필요한 만큼 추론을 해봤더니 여기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학습해서 잘 돌려야 되는 학습과 추론을 정제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랑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만나게 해주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수단이 필요해요. 인프라적인 수단, 재료. 그게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해 놓으면 데이터를 충분한 양을 모아놓고 거기다 쉽게 많이, 그러니까 학습을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시, 좋은 책이 있어야 되시, 모여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 가가지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동안 쌓였던 경험 데이터랑 연결해서 학습한 부분이 추론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볼게요. AI A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B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C면 마지막에 데이터는 뭐죠? ABCD죠. ABCD 원리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앞으로의 어떤 기술이 ABCD 이 부분을 가지고 엮여져서 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고 이거 하면은 앞으로 하는 원리들이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변화고요. 하여튼 ABCD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LP라고 하는 부분. NLP가 요즘 이 AI 동네에서 굉장히 큰 하드예요. NLP 기술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세우면은 AI가 전부 사람이 하는 것들을 금방 빨리 모방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걸 아니라 그 있는 텍스트를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걔가 이해하는 힘을 가지면 파괴력이 생기겠죠. 저희 공부할 때 뭘 보고 하나요?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공부해서 하는데 NLP를 점점 잘 할 수 있는 AI라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AI를 하는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쪽 동네에서 화두예요. 근데 AI는 사실은 이런 것들과 공룡 사이즈라는 거를 그럼 느낌이 와야 되죠. 이 사이즈하고 공룡 사이즈가 지금 켜지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려면 뭐죠? 뭐가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가 요 크기보다 지금 이 크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크기가 공룡 크기로 해서 투입을 해주면 그 정도로 공부를 시켜주면 그리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잘 넣어주면 걔가 이제 뭐지? 어느 정도 진짜 사람을 따라오는 느낌으로 시작을 돌파를 하는 AI도 훨씬 더 큰 공부를 하게 하고 근데 지치지 않으니까 장점은 뭐지? 얘는 지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난 이제 그만 하산할래 안 하고 계속 공부를 지키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지? 사이즈 경쟁이에요. 지금 현재 충남이라는 어떤 지역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결국 사이즈 경쟁을 하는 게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이즈 경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기의 사이즈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마켓에서 30% 정도 이상을 지고 있는 AWS.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세컨드로 아저라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30%, 뭐 32%, 20%, 뭐 9% 있죠. 구글이 9%, 뭐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쭉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미국 회사, 그리고 중국 회사 한두 개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여기에 보면은 0. 몇 프로로 있는 거예요. 네이버니,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에요. 전 세계 마켓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가지고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얘랑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안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이 어떤 발전하거나 대한민국의 이 부분을 하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지역이라는 부분, 지역성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가 그럼 저기 큰 게 있어서 결국 경쟁이 안 된다는데 그걸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 지역성에 가까운 데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멀리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빠르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거리의 문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급한 서비스는 멀리 못 갔다 와요. 그래서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스킵을 했는데 저희가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엣지에 가서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는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스톱하러 가는 거는 저희는 뭐지? 데이터 센터 큰 데까지 갔다 오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주변에서 바로 리스판스를 해주는 엣지 영역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저희가 지역하고 어떤 점에 데이터 센터들이 여러 지용되어 있는데 아주 크게 글로벌에 경쟁하는 뭐죠? 그런 급이 있고 또 다시 어떤 서비스랑 밀착해서 하는 밀착형 뭐죠? 마켓이라고 스토어 개념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다양한 민간하고 공공을 엮어내는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주권 문제 때문에 또 연결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가볼게요. 조금 더 현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까 클라우드라는 거가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만 대 들어가 있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쪽에는 컴퓨터들이 있고 차들도 점점 스마트화돼서 스마트카 요즘 얘기하죠. 자율주행 뭐 차선 뭐 지켜 뭐 이렇게 하고 조금씩 스마트해지고 있죠. 요새 반도체 칩이 없어서 차량 제조 공장들이 계속 조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좀 더 가면 저희가 있는 엣지라는 영역에서 가로등, 신호등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되고 이런 체제가 스마트 시대의 어떤 핵이 된다. 그런 체제를 누가 만들어서 근접하는 서비스로 갈지 공장에도 많은 것들이 퍼져서 자동화가 더 생산성이 높아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쭉 흩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힘을 갖는 싸움을 해요. 이 싸움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유라는 단어예요. 인프라를 갖다가 제가 아까 삼각형에서 아래쪽에는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도로나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지자체가 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적인 부분에서 근데 안전하게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같이 쓰는 게 아주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환경 자체 도구도 망치 아까 망치 내가 A라는 망치에 익숙해졌는데 다른 망치를 주고 이건 망치 다 익히라 그래 불편하잖아요. 망치를 좀 통일성 있게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망치를 좀 통일하자. 그래서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망치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좋은 망치에서 보급해서 다양하게 익히지 두세 번 익히지 말고 대신 집중은 뭐 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얘기 부분에서 공통 플랫폼. 그러니까 인프라는 쉐어할 수 있게 만들고 플랫폼은 같이 익혀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입장에서 그걸 이제 시험적으로 만들어보는 어떤 집적단지 개념이 추구될 거예요.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라는 쪽에서는 그 컨셉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2년 차에 들어갔고요. 5년간 4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일단은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하는 플랜이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제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인공지능이 아직은 성장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남았고 그 시간 동안 데이터도 준비하고 댐을 준비해 데이터도 준비하고 AI도 준비하고 매니지먼트 스킬도 늘려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은 남았다. 그걸 미리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하는 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남들이 한번 가속받아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를 쫓아가려면 늦는다. AI가 언제 튈지 모른다. 언제 급속하게 발전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결국은 중요한 어떤 주제를 밀 것이냐죠. 중요한 거죠. 그 밀 것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정리하면 이제 끝납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많이 상징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댐을 갖다 데이터하고 AI하고 매니지먼트가 엮이는 그런 상태로 댐을 생각을 해보죠.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A라는 어떤 아직은 어린애 수준이 아이 수준의 기술이 계속 꿈을 키우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바라보고 제대로 크려면 어떻게 되죠? 이 컨트롤 타워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남 연구와 같은 이 컨트롤 타워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충남을 위한 비전을 셋업을 해놓고 결국은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인프라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뾰족한 인프라를 만들어 어디나 파고들어서 세기차 파고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쓸데없이 중복을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빨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미래형 공유 인프라 및 공통 플랫폼 기반에서 생태계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정리하는 슬라이드예요. 정리해보면은 제가 강조했던 어떤 이런 인프라, 그 다음에 A라는 아이를 어떻게 켜가지고 어떻게 가버넌스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해주는데 아주 좀 더 롱텀으로 볼게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어보고 그게 재밌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잘 보고 얘가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메비우스처럼 뱅뱅 돌죠. 근데 여기서는 메비우스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고 서큘라라는 단어를 써요.
서큘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서큘러가 상징하는 어떤 그 다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서큘러,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가야 된대요. 서큘러, 지구잖아요. 지구를 열심히 사람들이. 그 서큘러 대상의 이코노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서큘러 이코노미. 서큘러 이코노미인데 이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까 제가 지금 ABCD 말씀드렸죠. 결국은 잘 보면 ABCD가 이제 따로 놀지 않죠. 아까 그림에서 다 서로 연관을 주고 있었죠. A하고 B, 지금 현재 AI하고 데이터 계속 엮이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그걸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서포트해서 연결돼서 오고 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그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인프라를 계속 깔고 받치고 있죠. 그게 유기적으로 합쳐지면서 그 힘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까지 얘는. 아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근데 그린 뉴딜 빠졌잖아요. 휴먼 뉴딜이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아직은 좀 빠졌죠. 디지털은 아직은 기술 중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꿈꾸는 아이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은 AI를 기술로 보면 디지털은 너무 차갑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부분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입장에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단어에서 궁극적으로 뭐 어떤 게 가장 그 가치냐? 결국은 낭비 없이 하는 이제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낭비 없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요 그림하고 연결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생산을 해서 배포를 하고 여기 그동안 웨이스트가 되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웨이스트가 줄이는 식으로 계속 뭐지 좁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체계를 완성하는, 여기가 서큘러 이코노미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모든 경제들이 이런 부분들의 비효율을 지금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뭐지?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현재 방식은 안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피지컬한 동네에서 먼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이 디지털 동네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동네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가상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체계를 1차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얻어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얘기랑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뭘 나눠주자는 거예요? 비트코인 나눠주면 열심히 할 텐데, 요즘 그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노력에 대한 참여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주식을 주듯이 하면 좋겠는데 주식은 못 주고 코인의 어떤 피스 개념으로 주면서 지자적인 이런 개념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종마가 나오지 않을까. 인센티브로 식으로. 근데 저희가 뭐죠? 인센티브 얘기했으니까 지역화폐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역화폐하고 서비스 창출하고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제를 하는.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은 뭐죠? 이 웨이스트를 계속 줄여가지고 점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옆에서 또 다른 엇박자나고 참 힘들잖아요. 계속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고 뭐지? 힘만 빠지고 나중에 지쳐서 쓰고 싶은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점점 응축이 되면서 하는 서큘러 이코노미 원리의 개념에서 저희가 하는 데이터하고 AI하고 가버넌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 방향성을 찾고 결국 미래를 찾아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같이 발견하는 대한민국이 될 기회가 인공지능에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네. 네, AI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강연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AI 산업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혹은 또 우리나라 기업이 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라는 어떤 부분에, 그리고 한국이 투자한 부분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선도주 투자하고 공장 증설을 해서 규모의 경쟁으로 리딩 하잖아요. 이게 먼저 간 친구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참 따라가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지만 얘는 직접 경쟁보다는 뭐죠? 간접 경쟁이고, 그래서 통신하고 클라우드가 합쳐지는 이 영역,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영역이랑 단어랑 AI가 어떤 X랑 융합될 수 있는 영역, 거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잘하는 X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이 잘하는 X가 뭐가 있을까요?
해묵의 경제가 잘하는 X들이에요. 반도체 부분에 좀 있고요. 그건 조금 약간 여기 겹치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잘하는 X. 제조가 일단은 좀 되는 거고요. 제조 중에서도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조선, 뭐 자동차 이런 분야들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죠. 자동차 분야랑 연결되고 자율 자동차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뭐 도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선제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엣지라는 어떤 영역 쪽에서 또 그대한테 한번 이제 싸움이 이제 누가 이기느냐 승자 게임이 되고 여기는 누가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근데 여기 서비스가 저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업관연이라고 불러요. 산업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민간, 연구소, 그 다음에 그리고 학교. 예, 제가 지금 계속 말해 민간하고 공공이 섞여가지고 같이 가는 협업을 해서 하는 이런 쪽의 부분에서 하는. 근데 여기는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뭐죠? 아까 스마트 교통이라는 부분에서 가로등, 제가 신호등 계속 얘기해요. 가로등 누가 관리하죠? 신호등, 도로 누가 관리하죠? 근데 그게 있는 이 통신 인프라는 누가 잘 해서 제공할 수 있죠? 결국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력은 아까 전진 배치하는 어떤 클라우드 같은 엣지 클라우드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장점이 있다. 왜? 집중도가 좋은 테스트 마켓이다. 테스트베드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고 K 컬처라 하는 컨텐츠 그런 흐름이랑 느낌이 비슷하게 생겨요. 집중적으로 유도해서 뭔가 굉장히 뭐지? 부분들은 그 부분에 컬처가 되고 그 리더십이 생겨서 그 스타일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좀 몇 가지 영역들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싸움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라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 뭐죠? 다이내믹하다는 거. 어떤 흐름이나 뭐죠? 이렇게 됐을 때 빠르게 전환하는 거.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를 좀 더 가보시면 느껴요. 저희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가보고 한국을 가보면 일본의 어떤 시간의 흐름하고 한국의 시간의 흐름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주 다니신 분들, 뭐 중국은 또 다른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일본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일본이 슬로우하고 스테디합니다. 저희는 진짜 다이내믹해요. 금방금방 전환. 근데 지금 무슨 판이 됐죠? 디지털 뭐라고 불렀죠? 전환이에요. 뒤집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변화하는 데는 적응력이 저희가 훨씬 더 좋죠. 그런 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나니까 네.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작용이 결국은 여기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손바닥에, 그죠? 삼정도 손바닥에 손오공에 있는 거랑 사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AI 에틱스, AI 인공지능 윤리, 이런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정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미리 더 사이드로 이야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정비가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적 입장면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아직 혼선은 있습니다. 한번 정리돼야 될 거예요. 근데 AI를 어떤 것까지 돼 안 되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막 정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그런 거에 초안 개념이 나왔어요. 한 4단계를 나눠서 AI 어떤 규제를 하자. 이런 거 AI는 뭐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냥 참고해가 쓰는 거. 그 다음에 근데 AI가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거.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아직은 데인저러스하다는 영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 4단계를 하는데 AI가 써가지고 뭐 자동화하고 이런 거 되는데 사람을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거에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부작용을 가장 더 극단적으로 염려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밀리터리예요. 밀리터리 분야가 AI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안 할까요? 군사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게임이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평화적인 분위기니까 다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지? 인류가 합리적인 뭐지? 해서
같이 망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비약을 했고요. 결국은 이 슈프리머시라는 단계로 기술적으로 가는 부분이 금방 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을 가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인류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전체적으로 멀게 보면서 보시면은 변화는 오고 있고요. 저희는 변화를 여기는 감당할 세대니까 같이 감당하셔야죠. 예. 저희도 그런 거 좀 도와드릴 거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